안녕하세요, 데이조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손절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손절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요새 댓글에 손절 관련 부분 얘기들이 많아갖고 한번 다시 찍어볼까 해요. 단기 트레이딩에 있어서 손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단기 트레이딩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뭐 데이 트레이딩이나 뭐 5일 이내 끝내는 매매. 전 이거 5일 이내는 단기 트레이딩이라고 부르는데 전부 이 어떤 매매든 빠른 템포의 매매는 손절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손절이 알면서도 쉽지 않아요. 초보자 때는 더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절을 못해서 돈을 크게 잃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만약에 종목 선정을 잘했으면 종목 선정을 잘해서 본전에 오고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초보자 때는 종목 선정도 못해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소형주들이. 근데 이제 이 손절이 왜 어렵냐? 나는 딱 손절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손절이 안 나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손절도 트레이딩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파악해야 되죠. 그리고 재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목급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고 이제 매수 매도 구간을 정해야 됩니다. 어디가 지지 부분이고 어디가 저항 부분인지. 그럼 뭐 저항 부분에서는 적어도 분할 매도는 나가야죠. 단기 트레이딩이라면. 그럼 이제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이게 손절도 포함되어 있어요. 매수 매도 구간을 정할 때 손절도 같이 정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이게 전부 트레이딩이에요. 그래서 손절도 트레이딩의 한 부분입니다. 이 트레이딩과 손절을 구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트레이딩이 망할 때 손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정한 트레이딩에서 손절도 이 트레이딩의 한 부분인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재료 파악이 초보자가 쉽나요? 시장 파악이 쉽나요? 이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호가창에 빨려 들어가고 뭐 분봉에 빨려 들어가고 하죠. 그런 매수 매도 타이밍도 잘 못 잡습니다. 그럼 손절은 어떨까요? 뭐 이 부분은 완벽할까요? 아니죠. 이것도 경험치기 때문에 똑같이 못합니다. 이 손절은 트레이딩의 한 부분이며 뭐 시장 파악, 재료 파악 이런 것처럼 손절도 경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기까지 그 쌓는 경험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같이 잃어봐야 돼요, 계속. 트레이딩의 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들이 소액으로 경험을 쌓아라. 그러라는 겁니다. 왜? 돈 잃을 거 뻔하니까. 왜냐? 손절도 트레이딩의 한 부분이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개인 경험치, 여러분들이 직접 쌓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손절 방법이 있지만 그거 말고 이러한 경험치는 여러분들이 쌓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아셔야 되는 게 뇌동 매매에 의한 손절은 그냥 매매 중독입니다. 도박 중독이에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흔히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 뇌동 못 고치면 돈 못 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뇌동은
트레이딩에 도움도 안 되고 트레이딩의 한 부분인 손절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뇌동매매로 손절을 한 경험치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뇌동 트레이딩은 뇌동매매는 트레이딩이든 손절이든 아무 쓸모없는 경험치다. 그럼 흔히 말하는 우리가 트레이딩의 경험치라는 거는 이제 계획한 시나리오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걸 이제 우리는 경험치라고 부르는데 이 안에서 트레이딩과 손절의 경험치를 쌓아야 됩니다. 이거는 도움이 돼요. 이게 진정한 경험치입니다. 즉 뭐냐? 매수하기 전 손절을 반드시 계획해야 한다. 이거를 계획하지 않으면 손절이 안 나갑니다. 초보자 때 더 그래요. 초보자 때는 물리면 일단 내가 매수 버튼 하기 전에 어디서 손절해야 될지 최악의 경우 이런 것도 안 정해놔요. 그러다 보니까 이 떨어질 때 기도합니다. 기도매매라고 하죠. 기도매매. 그래서 계획을 해야 된다.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계획해도 초보자 때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소액으로 하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은 이제 계획한 시나리오에서 손절 방법이 있잖아요. 이거는 딱 떨어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비중에 의한 손절이 있고 흐름에 의한 손절이 있습니다. 비중에 의한 손절은 뭐냐? 예를 들어서 아무 종목이나 그냥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시장의 주도주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재료도 좋아. 그리고 돈도 막 들어오네. 난 여기서 눌릴 때 매매를 해야겠다.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잖아요. 혹은 돌파 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눌림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이 부분에서 제가 만약에 비중을 100% 태웠다고 해봐요. 그럼 눌릴 때 여기서 비중 100%를 태웠는데 이게 안 가고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무조건 손절합니다. 물량을 줄여요. 이거를 저는 비중에 의한 손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주도주라도 강하게 가면 좋지만 한번 좀 더 깊게 눌릴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단기간 강한 상승이 나온 만큼. 근데 이제 내 욕심에 이 종목은 바로 갈 것 같아서 비중을 100% 태웠으면 내가 예수금이 100% 들어갔는데 막 2, 3%, 4%, 5% 이렇게 떨어지면 타격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손절하는 거예요. 물량을 줄이는 겁니다. 빠르게. 60%, 70% 이렇게 비중에 의한 손절이 들어가요. 왜? 종목의 흐름이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너무 과한 비중. 그러다 보니까 만약 못 가서 손절했을 때 이 타격이 너무 크다는 거죠. 이게 간다는 100%의 보장이 없잖아요. 이게 바로 비중에 의한 손절이에요. 흔히 돌파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막 이런 곳에서 물량 100%를 태웠다고 쳐봐요. 근데 여기서 한번 맞고 떨어지네? 근데 여기서 막 지지가 나와. 계속 지지가 나오죠? 그래도 내가 여기서 비중 100%를 들어갔으면 나는 그냥 바로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좀 흐지부지하잖아요. 그럼 물량을 한 50%, 40%라도 일단은 줄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꺾을 때 태우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 여기 못 가니까.
이런 비중에 의한 손절도 있고, 그럼 흐름에 의한 손절이 뭐냐?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4만 원대 부근 라운드 피규에서 이 위에서 지지 나오고 갈 수도 있거든요. 4만 500원 부근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물량을 한 30% 태웠어. 그럼 여기 부근에서 오면은 여기 부근에 와서 분봉, 뭐 1분봉에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호가창이 탄탄해지면은 나머지 30%를 더 태우겠어. 이렇게 가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손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30%를 샀고 여기서 30%를 샀어. 왜? 내 계획 안에 있는 트레이딩이죠. 그리고 뭐 설령 여기서 흐름이 깨지면 그럼 어떡해요? 내가 60%만 태웠으니까 여기 흐름이 깨졌을 때는 40% 더 태워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난 그런 그림을 본 게 아니니까. 내가 본 그림은 30, 30 태우고 돌릴 때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뭐 40%를 태우는 이런 트레이딩을 기획합니다. 근데 여기 안 오고 그냥 떨어지네? 이러면은 이거 그냥 던져야죠. 60% 다. 왜? 아, 이거 주도주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생각한 흐름에서 벗어나네.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구나. 그럼 이거는 내가 예수금이 남았어도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흐름에 의한 손절이에요. 만약에 여러 가지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이 종목을 볼 때. 이런 그림. 뭐 주도주라는 가정하겠죠? 뭐 재료가 좋다. 오늘 우상향한다. 이런 가정. 그리고 뭐 이런 그림. 그리고 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죠. 이 세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30% 태우고 여기서 70% 태울 수도 있죠. 아니면 내가 30%, 30%, 40% 태울 수도 있죠. 여기는 그냥 다 손절이고 흐름이 깨졌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30% 태우고 여기서 70% 태웠다. 근데 만약에 떨어지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계획을 해보세요. 내가 이 70%를 태우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냥 버티나요, 그냥? 그럼 여기가 30%, 여기가 70%인데 이 70%를 만약에 내가 이 돌파봉이라고 보고 샀으면은 분봉 깨졌을 때 던져야죠. 최소 21선 깨졌을 때 던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왜? 난 강하게 상승할 줄 알고 시장가로 70%를 긁은 건데 하락을 했어. 그럼 던져야죠, 일단. 일단은 70%는 오버 비중이죠. 한 방에 태운 건. 자, 그럼 여기 30 태우고 30 태우고 여기서 40 태웠네.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깨질 수도 있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더 횡보하다가. 그럼 이 40%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던지나요? 분봉 깨졌을 때? 뭐 이것도 다릅니다. 뭐 이거를 돌파봉이라고 보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그렇게 여기 이렇게 이미 저항대가 만들어진 구간에서 이거를 뭐 돌파봉이라고 안 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저는 보통 이럴 때는 뭐 40%에서 물량을 한 20%를 또 줄이고 요 밑에서 20%를 받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어차피 여기서 뭐 30 채우고 30 채우고 40 채웠는데 이번에는 그냥 그 비중에 의한 손절로 가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할 때도 있습니다. 즉 뭐 평단이 이렇게 형성됐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한 마이너스 2%로 가면은 비중에 의한 물량 줄이기로 가야겠다. 뭐 이렇게 계획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정답은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비중을 과하게 태웠을 때는 종목이 좋건 나쁘건 하락하면은 일단은 물량 던지기는 나와야 됩니다. 물량 줄이기는 나와야 돼요. 왜? 내가 종목을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흐름에 의한 손절. 내가 흐름이 깨졌으면 예수금이 남아있어도 물타기는 그만해야 됩니다. 내가 2번 밀린다고 가정했으면 2번 여기서 30% 샀고 여기서 30% 샀는데 예수금이 40% 남았다고 이 밑에서 더 받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애초에 이런 그림도 그리지 않았고 여기서 40% 더 받아봤자 위에서 60% 물리고 들어와갖고 물린 건 아니죠. 계획이니까. 근데 여기까지 떨어지면 물린 거죠. 위에서 평단이 이미 60% 이상이 들어가갖고 여기서 물타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는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흐름이 깨졌을 때는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40% 받았는데 더 밀렸어. 그럼 이건 타격이 너무 커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오버 비중이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비중에 의한 손절을 하자. 물량을 다 손절하든지 물량을 줄이자. 그리고 흐름에 의한 손절. 예수금이 남아있어도 내 계획 안에서 벗어나는 시나리오면 물타지 말자. 이것만 지켜도 나름 계좌 방어가 잘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2가지는 거의 제 원칙이죠.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내가 간다고 해서 오버 비중을 태웠는데 못 가면 일단 물량 줄이자, 손절하자 하고 손절을 하고 흐름에 의한 손절. 예수금이 남아있어도 내가 원하는 흐름이 안 나오면 던집니다. 물타기를 하지 말자. 저는 이렇게 2가지 손절을 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손절 원칙, 어떤 종목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그 종목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걸 세우고 매매를 할 때도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이 2가지는 여러분들 시나리오에 맞춰서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계좌에 큰 빵꾸가 안 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